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책임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시면은 143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제4장 책임론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 앞에 있는 것이 제1절 책임의 기초 이런 거래 가지고 책임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책임주의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책임의 근거, 즉 우리가 책임을 비난 가능성이라는데 그 비난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 책임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논하고, 그다음에 책임의 본질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책임의 기초 이론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형법 기초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한마디로 비난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책임은 앞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즉 불법 행위에 대한 그 비난 가능성, 즉 정상적인 의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적법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우리가 책임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책임 개념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강의 교환에 나와 있는 책임의 의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법한 행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불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다. 말은 부정적 가치 판단이다고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비난 가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다. 좀 더 길게 설명하면은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에는 책임주의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책임이 없으면 범죄 성립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려면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책임의 양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책임주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주의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 정도가 교환에 나오죠. 거기 본 것처럼 처벌의 전제로서 어떤 처벌의 전제가 된다. 즉 범죄가 성립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지만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전제, 즉 형벌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가 있을 때 범죄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 이외에 책임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형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양형의 기초가 된다는데, 양형의 기초라는 건 형벌을 부과하려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과하는 형벌도 뭐다? 부과하는 형벌도 기본적으로 이 책임의 양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해 보는 것처럼 양형의 기초는 형벌 제한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벌을 전제 지우는 형벌 근거 책임이고, 이거는 형벌을 제한하는 책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쁜 행위를 했어요. 불법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불법 행위의 양에 맞춰가지고 그 불법 행위의 양에 맞는 책임에 맞춰가지고 형벌을 부과해야 되지,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은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그 마지막에 보면 책임의 전제로서의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 책임의 전제로서 그 불법이라는데, 이 앞에 부분, 내가 이제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불법이라 한다는데, 이 책임의 양은 결국 이 책임의 양은 뭐다? 불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책임은 불법을 전제로 하므로 불법의 내용과 정도는 책임의 경중에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불법의 양이 이만큼이다. 그럼 책임도 이만큼이다 하는 것이 바로 책임주의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적으로 책임주의가 뭐다 했을 때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책임의 양을 넘어설 수 없다 하는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처벌의 전제로서 책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양형의 기초로서 책임의 양을 넘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의 전제로서 불법일 때 불법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된다,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책임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온 내용이 바로 책임의 근거죠.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책임의 근거가 나오는데, 책임의 근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괄호 열고 여기다가 이제 조그맣게 써놨는데, 책임의 근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의 전제가 뭐냐? 비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느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의 근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의 근거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 가능성에서 비난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책임의 근거다라고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책임의 근거 관련된 크게 보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론 대립이 있어요. 자, 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전제 삼고 있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규범적으로 하나의 인간상을 전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인간에게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의 근거로서 비난의 전제 조건으로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바로 이 책임의 근거 관련된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전제 삼고 있는 인간상이 뭐냐? 전제 삼고 있는 인간상이 자유의사가 있는 인간을 우리가 전제 삼고 있는 거고, 사회적 책임론은 자유의사가 없는 인간을 갖다가 전제 삼고 있다.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이 100% 자유의사가 있다, 100% 자유의사가 없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념적으로 어떤 그 규범적으로 이렇게 전제 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서, 도의적 책임론은 뭐냐?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적법행위를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회에서 적법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나쁜 놈이다 라고 욕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의적 책임론에서 말하는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인간에 대한 그런 비난 가능성이다, 비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의적 책임론은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책임의 근거는 바로 이런 자유의사에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사가 책임의 근거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사회적 책임론은 뭐냐? 자유의사가 없어.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100% 구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교환해 본 것처럼 결국 사회적 책임론 보면은 범죄는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결정된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성격의 소산이므로 책임의 근거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자의 성격. 자, 여기서는 결국 뭐다?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성격. 즉,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행위자의 위험한 성격.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자의 성격이었는데 이 행위자의 성격은 바로 위험한 성격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행위자의 성격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뭐요? 교환해 보는 것처럼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행위 책임이다. 그런 의사를 가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 책임이고 그다음에 개별 책임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위에 중점을 둬요. 자유의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냐 저런 행위를 했을 때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에 중점을 두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책임론은 결국 이 행위자가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성격, 즉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격을 만들어낸 행위자와 관련돼 가지고 그 행위자 자체에게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론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격을 가진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행위자 책임론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을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여기서 삼는 인간상은 우리가 실제 하는 인간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중간적 영역으로서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격적 책임론이라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인격적 책임론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인격적 책임론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의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사에서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갖다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차적으로 뭐다?
어떤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위자의 인격 현실화를 인격적 책임론 거기 보는 것처럼 책임 판단의 일차적 대상은 행위이지만 행위는 그 주관성을 갖는 행위자의 인격의 현실화를 전제로 하므로 2차적으로 인격을 심사하여 어떤 그 책임 관계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 책임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범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인간상에 의한 극단적인 설명이고 실제 우리 인간은 거의 뭐 인격적 책임론에 의한 그런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 보면은 학설의 평가를 보면 결국은 인간은 현실적으로 상대적 자유의사론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유의사가 있지만은 그것이 100% 완전한 자유의사가 아니라 상대적이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바로 사회적 책임론과 유사한 그런 결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비난의 전제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사가 비난의 전제 조건이다. 아니다.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자의 성격이 책임 비난의 어떤 비난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책임을 도의적 책임론이든 사회적 책임론이든 책임을 비난 가능성을 할 때 그 비난하는 전제가 뭐냐 관련된 논의 이후에 나오는 논의가 바로 책임의 근거 관련, 책임의 본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책임의 본질과 관련된 가지고 여러분들 교환해 보듯이 결국 그 책임 개념과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귀착하는 과제에 속한다는데 책임의 본질은 책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와 관련된 논의가 바로 책임의 본질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책임의 본질은 이미 설명을 했죠.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책임의 본질을 다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행위론과 범죄 체계론을 배웠죠. 그때 범죄 체계론에서 고전적 범죄론 체계,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 목적적 범죄론 체계, 그다음에 하빌트의 범죄론 체계 배웠는데 그런 범죄론 체계 중에서 이 책임 영역만 띄어가지고 책임 영역만 띄어서 놓고 보면 그것이 바로 책임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의 본질에 관련된 가지고 원래 구성요건, 위법성, 자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책임의 본질에 관련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심리적 책임 개념은 뭐냐? 심리적 책임 개념은 자, 이 구성 요건과 위법성이라고 하는 여기는 뭐다? 여기는 객관적이고 기술적 요소만 있다는 거예요. 구성 요건에. 그렇다면 주관적인 건 다 책임 영역으로 뺀다는 고전적 범죄론 체계. 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 구성 요건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객관적인 기술적 요소만 있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 요소는 다 책임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책임은 결국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결과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사실이라는 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내용 정도로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책임에는 여기 책임을 이루는 요소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사실인 고의 과실만 있으면 이런 심리적 사실인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심리적 책임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심리적 책임론이나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의 책임의 내용이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책임에 대해서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는 여기는 객관적 기술적 요소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약간 규범적 요소도 있다는 거 아니면 초과 주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책임에 관련돼 가지고 책임에서는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관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심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규범적 책임 개념에서 복합적 규범적 책임 개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의 어떤 책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때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책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심리적 사실로서의 고의 과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환을 보는 것처럼 그 관련돼 가지고는 책임 조건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책임의 조건으로서 그냥 고의 과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즉 어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가지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을 때, 즉 책임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걸 이런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규범적 책임 개념이다. 근데 이 밑부분은 다 규범적 책임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가 복합적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복합적이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핵심적인 요소는 기대 가능성이다. 어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책임 비난을 가할 수 있다라는 책임에 있어의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서 저는 심리적 사실,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떤 그 비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치환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복합적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책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관련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규범적이라 하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것 이외에 고의 과실에 관련된 부분들도 인정이 되는데, 이때 고의는 뭐예요? 이때 고의는 인식과 의사와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때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지만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규범적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뭐 충족돼야 되는 요건들은 다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규범적 요소, 그 다음에 또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규범적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책임이 인정된다고 봐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해요. 그러나 순수한 사실이라고 하는 인식과 의사, 아니면 뭐 책임 능력을 인정하느냐 하는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규범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복합적 규범적 책임론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뭐다? 본질은 규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이 고전적 범죄론 체계, 고전적 범죄론 체계,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 이외에 목적적 범죄론 체계가 나오죠. 즉 목적적 범죄론 체계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관련된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요소와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가 있게 돼요. 이 주관적 요소로서는 고의가 있게 되고,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임은 뭐냐? 책임 관련돼 가지고 이때 책임 능력이, 먼저 책임을 묻게 되면 당연히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고의나 과실 중에서 고의나 과실 절로 다 갔는데 여기 남는 건 뭐다? 남는 거는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만 남는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쪽 부분에 인식과 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이 띄어져서 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건 뭐다? 위법성의 인식만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남는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즉 세 번째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이다. 그런데 왜 순수하다는 말을 붙이냐면은, 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책임 능력은 뭐다? 이때까지는 책임 능력이 여기 위에 있었지만 책임 능력이 뭐예요?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책임의 한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책임 능력은 뭐다? 이때 책임 능력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을 때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라든가 기대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책임 능력이 없으면 어떡한다?
아예 위법성 인식과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부 강의에서는 책임의 요소로서 책임 능력이 여기, 책임의 전제 조건은 책임 능력이 여기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강의할 때 보면은 이 책임의 전제로서 이 위에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설명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에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됐을 때 책임의 요소를 파악한다. 즉, 이 두 가지 요소만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는 뭐냐? 이 두 가지 요소는 전부 다 뭐예요? 규범적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범적 요소만 인정되면은 책임이 인정되는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책임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복합적 규범적 책임 개념이라고 해야 신복합적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범죄론 체계에서 이제 고전적 범죄론 체계,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 목적 범죄론 체계로 넘어서 합일태적 범죄론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봤죠.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이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는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와 그다음에 목적적 범죄론 체계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목적적 범죄론 체계처럼 여기에 객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이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구성 요건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중에서는 이때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고의를 우리가 일부 견해에서는 구성 요건적 고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책임에는 이가 행위 반가치를 결정하는 이 고의는 구성 요건적 고의로서 구성 요건에 관련된 요소다,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다라고 판단하고 이때는 이제 책임의 능력 관련돼 가지고 책임 능력이 전제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보다 여기에 책임 고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기대 가능성 있는 게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에서 말하는 그 신복합적 책임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에서는 뭐냐? 이 견해에서는 여기에 고의가 구성요건적 고의고 여기에 고의가 책임 고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고의가 다 인정됐을 때 형법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에서의 일부 견해입니다. 자, 근데 뭐 과실 문제는 여기는 이제 객관적 과실, 저긴 주관적 과실이라 가지고 과실범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과실범에서 객관적 주의무 위반은 이 구성권 요소이고 그다음에 주관적 주의무 위반은 책임 요소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과실에 관련돼 가지고 주관적 과실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성권적 고의와 책임 고의로 나누지 않고 책임 고의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 책임 고의라고 하는 것을 왜 없다고 보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형법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적 개념에 의하면은 인간의 의사, 어떤 인간의 그 심리적 사실관계는 지적 요소와 그다음에 정서적 요소, 그다음에 의사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 정, 의라고 하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의 심리적 요소입니다. 자, 근데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 중에서 지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는 어떻게 했어요? 목적적 범죄는 체계의 이유로 일로 넘어왔어요. 이거를 저는 고의다, 그리고 인식과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의의 이중적 지위로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적 고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정서적 요소는 어디 있어요?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요소고 여기서도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책임고의를 인정하는 요소는 이 책임고의가 뭐냐? 그랬을 때 책임고의는 우리가 행위 반가치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지만 책임고의에서의 책임고의는 바로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고의다. 그래가지고 어떤 심리적 요소에서 정서적 요소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예요. 그럼 그 견해는 얘가 정서적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정 같은 경우는 이건 책임고의는 위법성의 인식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동전의 앞뒤가 같다는 거죠. 동전을 보면 앞에서 보면 뭐 다른 모습이고 또 뒤로 보면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전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정서적 모습을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고의를 정서적 요소로 인정한다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책임고의가 위법성의 인식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책임고의를 인정하는 견해들은
책임고의가 위법성의 인식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인정하냐 했을 때 이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면 얘는 그냥 인정된다고 봐요. 그럼 얘가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냐? 얘가 부정되는 경우는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하는 유전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전착이 일어났을 때만 이 책임고의가 부정된다고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허구일 뿐이죠. 그건 나중에 유전착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복합적 책임 개념이 나오지만은 책임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다? 책임에 관련돼 가지고 책임의 본질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 책임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오히려 타당하고 인정하는 견해는 나중에 어떤 불합리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 책임 고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실제로 책임 고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험 생활을 한다, 우리가 학부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서 책임 고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책임 고의는 위법성 인식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견해가 오히려 더 타당하고 논리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책임의 본질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기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 앞에 이 범죄론 책임에 관련된 설명했었는데 이러한 책임 개념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개념은 뭐냐? 최근에 나오는 개념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규범적 책임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개념 관련돼 가지고는 자, 이렇게 책임 개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심리적 책임론, 그 다음에 규범적 책임론이 대립 있고 여기에는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가 있다 했죠. 복합적 규범적 책임론, 그 다음에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그 다음에 뭐 신복합적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봤어요. 자, 근데 우리 교환에 보면 이런 규범적 책임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방적 책임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결국 책임론에 관련된 책임의 본질을 논할 때는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이라는 거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 되는데 여기서 예방적 책임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임주의에 의해서 책임의 양에 따라 가지고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책임을 인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뭐다? 바로 비난 가능성이에요.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인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 그런 비난 가능성, 타행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책임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방의 어떤 목적하에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적 요소들 갖다가 이 책임 개념으로 대체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예방적 책임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적 책임론에는 다시 거기 보는 것처럼 뭐 록신의 견해라든가 아니면 벌책성론이다 라고 하는 견해나 아니면 적극적 일반 예방론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록신의 벌책성론은 기본적으로 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에는 뭐다? 책임에는 어떤 관련돼 가지고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예방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 그걸 바로 록신이 말하는 벌책성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비난 가능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비난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제로 해서 예방적 목적도 가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적극적 일반 예방론은 뭐냐? 여기에 구성요건 위법성 관련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은 없고 여기는 우리가 오로지 예방적 목적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적 목적이 있을 때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예방적 목적이 없을 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일반 예방론에 관련된 기본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어떤 책임론이 옳으냐 해서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다수결적 견해는 규범적 책임론인데
규범적 책임론에서도 이제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을 따르느냐 아니면 신복합적 책임론을 따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예방적 책임론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방적 책임론은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에 있어서 형법에서 범죄 성립을 논할 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일 때 책임이 없는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극단적인 예방론 즉 이런 적극적 일반 예방론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가 주장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단지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뭐 수험생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규범적 책임론에 따라 가지고 책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책임에 있어서의 어떤 기초 이론 관련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임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논의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그다음에 특히나 책임의 본질과 관련된 이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특히 예방적 책임론을 빼더라도 규범적 책임론에서의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과 그다음에 이제 신복합적 책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위법성의 착오라든가 아니면 위법성 조각 사이에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책임의 일반 이론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책임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